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독해 유형 두 번째 시간으로 과정의 추리라는 이런 영역을 물어볼 텐데요. 자, 231쪽에 출제형 2번 문제를 보세요.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를 바르게 지적한 것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질문에 항상 우리 독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발문이 있고, 그리고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발문이야. 발문. 즉 무엇을 묻고 있는지. 즉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글을 잘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의 독해는 물어보는 거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글이 길든 짧든 이 제시문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즉 하나의 지문일 뿐이지 이걸 파악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 발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 글을 통해 뭘 찾으래요? 글쓴이의 태도를 찾으래요. 그럼 봐봐. 태도라는 말은 뭘 전제하지? 즉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그래야 태도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혼자 있으면서 무슨 태도를 취해?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지문 속에서 뭘 찾아야 돼? 무엇을 화제로 하고 있는지, 그 화제, 글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필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제시문을 보자고. 우리나라에도 전혀 수레가 없으면 아니나 그 바퀴가 온전히 둥글지 못하고 바퀴 자국이 틀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음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에 우리나라는 길이 험해서 수레를 쓸 수 없다 하니 이 무슨 말인가? 자, 결국 여기까지 해서 즉 이 필자는 일반인의 생각에 대해 즉 반문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레가 존재하는데 이 땅은 길이 길어서, 즉 길이 험해서 수레를 쓸 수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반문하고 있죠. 결국 즉 어떤 새로운, 즉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 필자는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나라에서 수레를 쓰지 않으니까 길이 닦이지 않을 뿐이다. 만일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저절로 닦이게 될 테니 어찌하여 길거리의 좁음과 산길의 험준함을 걱정하리요. 전에 이르기를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 하였으니 이는 수레가 어떤 먼 곳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결국 이 글에서 글쓴이의 태도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에 대해 반문을 하고 있다. 즉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의 선택지를 찾으면 되지. 1번, 억압적 현실과 대립 상관없고 현실의 문제를 고려한다 관계없고 말보다 실행이다 관계없고 즉 고정관념을 깨트린다.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이렇게 좀 지문이 작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접근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좀 긴 걸 한번 다뤄볼까요? 거기 출제용 1번에 앞에 문제. 자, 1번 문제에 보면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가 아닌 것 그랬죠. 즉 글쓴이의 태도가 아닌 것이라고 질문했고, 또 하나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문을 보면 가글에서 세상에서 사람이 귀하다 함은 인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은 인륜이 있다는 거야. 사람은 즉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귀한 것이다 라는 거지. 군신 부자는 인륜의 가장 큰 것이라.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고두며 아비가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한 후에라야 국가가 막강한 영역에 미쳐가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사람에게는 인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신과 즉 또 하나는 부자,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아비와 아들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도 뭘 위해? 국가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즉 국가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인륜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이 글에서 주된 대상은 즉 인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국가 강화를 위해 인륜을 다루고 있는 거지. 따라서 2번 문제부터 해볼 수 있지. 왜냐면 글쓰기가 지향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인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목적은 바로 국가를 강화하는 것. 따라서 2번 즉 보국안민이라는 1번 보국안민이라는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단지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력을 강화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또 나달락에서는 금일에 신하된 자가 도보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즉 안으로는 나라를 돕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다. 즉 이 글의 필자는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 비판은 나라가 위태롭고 그리고 백성이 편안치 못하다 하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글쓴이의 태도를 추리해 볼 수 있죠. 이 정도쯤에서 1번 백성을 중시한다. 맞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그런데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한다와 임금의 실정을 비판한다 했는데 이 글 어디에도 임금의 실정 비판은 없죠.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인륜이라는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죠. 자, 어때? 지금 가나다. 꽤 긴 글이지만 거의 지금 첫 단락을 통해서 제가 답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긴 글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첫 단락에 집중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눈으로 훑어보는 이런 과정만 거쳐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이번에는 232쪽으로 가서 관점을 파악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 3번을 봅시다. 자, 출제 유형 3번에 가와 나에서 문화형의 가치를 파악한 관점을, 벌써 발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글은 문화형을 즉 살펴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문화형의 가치를 파악하는 관점, 즉 어떤 관점에서 문화형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거죠. 가를 보면 사회는 그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범을 가진다. 어느 사회에서 살든지 인간은 그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런 규범 또는 사회가 가지는 생활 양식을 문화라 한다. 개개의 사회가 가지는 특징적 문화형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사회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룩한 경험의 결과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 필자는 문화형이란 그 사회가 오랜 세월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쳐 가져온 것이다. 즉 사회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문화형이란 사회의 결과다. 그 사회가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룩해낸 결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다음 나달락에서 문화형의 존재는 사회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것처럼 사회의 존속에도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그 신참자들에게 그들이 가질 위치에 따른 문화형을 교육하고 지위를 줌으로써 그 사회 성운이 세대 교체를 거듭해도 그 구성원의 생사와 관계없이 사회가 존속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형은 사회를 존속하게 한다. 사회를 존속하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 나왔지. 즉 이 필자는 문화형을 사회의 결과로 바라보고 있고 사회를 존속하게 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과 가장 밀접한 선택지를 고르면 되죠. 1번 정신적, 현실적 관계없지. 2번 사회적, 역사적. 자, 봐봐.
이 문화형은 사회의 결과다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요약할 수 있어? 사회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문화는 사회를 존속하게 한다. 뭐야? 역사적인 산물이다 라는 걸 또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도를 추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이제 수능용 문제라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일화를 주거나 우화를 주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주제문이 명시적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글이 추리하는 바, 그 글에서 즉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이를 묻게 됩니다. 출제 유형 1번을 보죠. 233쪽 의도에 추리했습니다. 가의 예화를 통해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이런 문제는 이런 거지. 먼저 제시문에서 어떤 예화를 주고, 여기서는 예화, 즉 하나의 일화를 주고, 그 일화를 통해 뭘 찾으라는 얘기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보라, 이런 유형이죠. 가장 보편적인 추론 문제인데, 본문 보죠. 저 궁벽한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뜻입니다. 즉 도시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한편으로 치우친 시골 마을에 사는 자가 오래전에 서울에 왔다가 처음으로 만들어 아직 완전하지 못한 방법을 우연히 얻어듣고는 기쁘게 돌아가서 시험해 본 다음 속으로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천하의 이 방법보다 더 우수한 것이 없다. 자,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인 양 판단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을 들었냐면, 즉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소견이 좁은 사람을,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소견이 좁은 자를 비판하고 있죠. 소견이 좁은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오류상, 즉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즉 무리하게 일반화시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오류를 즉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하면서 아들과 손자들을 모아놓고 경계하기를 서울에서 말하는 소위 기회라는 것을 내가 모두 배워가지고 왔으니 지금부터는 서울에서도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하는 짓이란 거칠고 나쁜 것이 없다. 결국 이와 같이 소견이 좁은 자를 비판을 하는 일화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를 들어서 자기가 익힌 새로운 기술을 그게 전부인 양 여기는 걸 비판했으니까, 바꿔 말하면 새로운 기술 습득, 새로운 기회를 습득하는 것을 이 필자는 강조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사실 요 일화만 보고 이런 내용을 추론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야. 그래서 나달락, 비록 질문은 가달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물었지만 결국 이 일화를 들어준 의도가 나달락에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줘요. 그러니까 나달락을 무시하지 말고 나달락의 본문 내용을 봐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백공들의 기회는, 즉 여러 기술자들의 기술은 모두 옛날 중국에서 배운 방식인데 수백 년 이래 칼로 벤 것처럼 딱 잘라 다시는 중국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자, 이 부분, 즉 그동안 계속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혔는데 어느 때부터는 중국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그 앞에서 가달락에서 일화를 들어준 거지. 그런 다음 중국에는 새로운 방식과 교묘한 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다달이 불어나서 수백 년 이전의 옛날 중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서로 묻지도 않고 오직 옛날의 방식만을 평쾌히 여기고 있으니 어찌 그리 게으르단 말인가.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기회를 습득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은 현재의 정치를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죠. 이 글을 주고 이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중국의 선진 기회를 익히자, 중국의 선진 기회를 익히자는 이런 내용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따라서 1번 아집과 독선, 2번 새로운 기술과 방법의 부단한 습득.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중국에서 나날이 새로운 것이 등장하니까 이를 습득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에 적용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먼저 거기 단어에 적용한다, 문장에 적용한다, 속담에 적용한다, 비유에 적용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건 다 같은 문제로서, 즉 어떤 주어진 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거나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거나 혹은 관용적 표현, 즉 속담이나 한자성어로 드러내보는 방법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뭘 풀어볼까요? 그 뒤에 236쪽 3번 문제, 즉 속담에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글에서 필자가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학문에 진리 탐구 이외의 다른 목적이 섣불리 앞장을 설 때 그 학문은 자유를 잃고 왜곡될 염려조차 있다. 즉 학문을 왜곡하는 곡학아세의 태도에 대해, 그죠? 곡학아세의 태도를 지적한 거예요. 학문이 진리 탐구를 벗어나서, 진리 탐구라는 궁극적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곡학아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학문을 악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거기 이외라는 낱말은요, 한자어죠. 뭐뭐 이외에, 한자어로서 의존명사야. 그래서 반드시 앞에 말과 띄어야 돼. 진리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학문은 한때의 신규로와도 같아 우선은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뭘 경계하고 있는 거야? 즉 진리 탐구를 벗어나서 곡학아세하는 그런 학문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속담을 찾는 거야. 1번 염불보다는 제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 정답이죠. 이 말은 뭐냐면 중이 부처님의 즉 가르침을 염하는 게 아니라 즉 다른 것에서, 즉 뭐 신도들이 내는 성금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는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도 학문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왜곡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니까 즉 정답은 1번이 되죠. 그리고 이런 문제 푼 다음에는 여러분들 2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반드시 찾고 확인해 봐야 돼. 예전에는요, 국어사전에서 그 속담의 뜻을 찾는 데는 힘들었어. 왜냐하면 소로 찾아보고 외양간으로 찾아보고 이러면서 속담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새는 워낙 이 인터넷이, 그지? 인터넷 검색 기능이 좋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면 뭐예요? 유래, 뭐 설명, 예문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즉 속담들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따로 정리를 해야 돼. 물론 우리 교재의 속담들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 뒤에 있죠. 그러나 그건 그냥 사전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직접 찾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세상에 널려 있고 내가 보고 듣는 게 모두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살펴야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지식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그냥 찾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고 내가 메모도 하고, 그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지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뭘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이러면 그게 자기 정보인 양 착각하는데, 그건 그냥 널려있는 지식일 뿐이고, 그것이 정보가 되려면 내가 직접 관심을 갖고
옮겨보고 반복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무슨 뜻인가요? 즉, 뒤늦은 후회죠. 그죠?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문제가 벌어진 후에 후회하는, 뒷북을 친다고 그러지? 후회하는 태도를 말하고, 소경, 제닭 잡아먹는 태도다라는 얘기는 소경이 닭 잡아먹는 거다라는 얘기는 결국 자신이 이 자충수를 두는 거죠. 자기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고,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괜다 하면은 임시방편적인, 그죠? 아랫돌을 빼서 윗돌 잡아먹는, 윗돌 괜다 하면은 즉 임시방편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비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하는 건데요. 자, 본문에 보면은 기억에서 유추할 수 있는, 왜냐면 비유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질문에서도 유추란 말을 썼어. 인간은 다시 넓은 들판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방랑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수천 년 전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목 시절을 끝내고 책상에 앉아 펜과 책으로 문명을 갖고 왔다. 이제 정보 테크놀로지에 의해 인간은 다시 넓은 들판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다. 정보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방랑자가 됐다. 우리가 검색 프로그램이 익스플로어인 것도, 익스플로어가 뭐야? 탐험, 방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유목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서양에서도 이제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과거에 그런 유목, 즉 물질적인 실제로 이런 거리를 또 지역을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그런 물리적인 지역이 아니라 정보라는 그 바닷속에 우리가 다시 탐험가로서 활동하고, 이건 바꿔 말하면 그 속에서 또 뭐야? 중요한 정보, 진주 같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런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써 있어요. 봐요. 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개방되고, 더 많이 해방되었기에 더 넓은 공간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운명처럼 사람들에게 좀 더 밑줄 쳐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보화의 사회에서 방랑자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창조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창조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1번. 인간은 나그네다. 인간은 탐험가다. 인간은 구도자다. 인간은 항해사다. 뭐가 가장 적절할까요? 그렇죠? 즉 인간은 즉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즉 항해사가 됐다. 즉 보물을 찾았다. 잃어버린 보물이 아니라, 어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넓은 지식의 바다에서 탐험가, 곧 항해사가 되어서 즉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는 우리 시험에서 묻는 독해 유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문제집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이런 걸 파악하는 건 출제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지 무슨 이론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이런 독해 문제는 지문 속에 답이 있고 발문 속에 답의 방향이 있고 선택지 속에 반드시 선택지 속에서 알맞은 것.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지문을 읽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도 선택지에 나와 있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야죠. 즉 능동적으로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바꿔보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독해 여러 유형의 문제를 봤고요. 자, 이제 쓰기 영역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될 표현들을 보면은 독해의 이론적인 것은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학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들을 또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독해 유형 파악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쓰기 영역에서 파악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